이 망할 노파가 귀가 먹었나? 돈 내놓으라고 돈. 비리샴 바다 냄새와 고소한 튀김 냄새가 뒤섞인 부산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 흥겨운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가 흐르던 평화로운 오후의 공기를 찢는 것은 날카롭고 저속한 고성이었다. 소리의 진원지는 거리 한가운데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포장마차 보키네였다. 해질녘 노을빛이 황금빛으로 물든 거리와 달리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온몸을 휘감은 문신이 위협적인 거구의 사내 최상호,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빼빼 마른 장철식. 그들은 막걸리 병을 손에 든 차에 금방이라도 부술듯이 위협하며 포장마차 주인 한복희 여사를 몰아쓰고 있었다. 아이고 총각들, 와 이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꼭 붙잡은 복희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이 거리의 터줏대감이었다. 억척스럽게 좌판을 끌며 장사를 시작해 지금의 작은 포장마차를 일구기까지 그녀의 손을 거쳐간 떡볶이와 어묵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거리의 모든 상인들은 그녀에게 복희 이모, 복희 엄마라 부르며 친가족처럼 지냈다. 그런 그녀에게 횡포를 부리며 위협하는 낯선 사내들의 등장은 모든 이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상호가 복희 여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쳤다. 잘못 이 자리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노파야. 우리 동진파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자리세를 내는 게 예의 아니야? 오늘부터 매달 100만 원씩 상납해. 그럼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장사하게 해줄 테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장철식이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요란하게 나뒹굴었고 놀란 손님 몇몇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변 상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동진파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 그만하시죠. 나지막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인파 속에서 걸어 나온 한 젊은 여성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짙은 갈색의 긴 생머리와 화장기 없는 깨끗한 얼굴,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 평범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칠흑 같은 밤하늘처럼 깊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처럼 서늘했다. 707 특수 임무단 소속 현역 중령 윤세나. 그녀는 열흘간의 달콤한 휴가를 받아 막 고향 부산에 도착한 길이었다. 특수전 사령부의 경례 구호인 단결을 외치며 경기도 이천의 부대 문을 나선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장사 마칠 시간에 맞춰 조용히 모시러 왔건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최상호는 갓잔 타는 듯 콧방귀를 뀌며 세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뭐야? 이 계집애는 우리 지금 바쁘거든. 꺼져. 제 어머니께 무리하게 구는 걸 멈추라는 말입니다. 세나의 목소리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어머니, 저 노파가 내 어미였어. 잘 됐네. 어미 교육 똑바로 안 시킨 값을 딸내미가 대신 치러야지. 너도 여기서 같이 장사하고 싶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돈 만들어 와. 최상호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세나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쓰던 감정의 수면에 작은 파문이 있는 듯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집기 부순 것 사과하고 여기서 떠나십시오. 그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고하 이 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인내심이 바닥난 최상호가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세나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휘둘렀다. 주변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복희 여사는 안 돼 라고 외치며 딸의 앞을 막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기우였다. 막걸리 병이 세나의 정수리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최상호의 육중한 몸이 허공으로 날아드는 막걸리 병의 궤적을 따라 앞으로 쏠리는 순간 세나는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최상호의 손목을 감아쥐었다. 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상호의 손목 관절이 기이한 각도로 꺾였다.
그의 손에서 막걸리 병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고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세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꺾은 팔을 그대로 이용해 거구의 몸을 지렛대처럼 들어 올린 뒤 땅바닥에 그대로 내다 꽂았다. 쿵! 비명조차 지를 틈이 없었다. 최상호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흰자위를 드러내며 잠시 정신을 잃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장철수는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미친년이 상황 파악을 마친 장철식이 욕설을 내뱉으며 세넥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어설픈 주먹은 세나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세나는 몸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 주먹을 피하고 그대로 그의 복부에 정확하게 팔꿈치를 꽂아 넣었다. 개역! 장철식은 숨 막히는 소리를 내며 새우처럼 몸을 구부렸다. 세나는 그의 뒷목을 잡아 그대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두 번째 타격에 장철식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 모든 과정은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거리를 가득 채운 것은 정적이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행패를 부리던 건장한 사내 둘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세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서 자신의 손을 한 번 폈다 쥐었다.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는 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세나야. 복희 여사는 딸의 얼굴과 바닥에 쓰러진 사내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자랑스러운 딸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에 저렇게 쉽게 사람이 나가떨어지는 모습은 낯설고 두려웠다. 그때 바닥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린 최상호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악을 썼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너 군인이지? 군인이 민간인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당장 경찰 부르고 변호사 불러서 내 군복 벗겨줄 테니까 두고 봐.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세나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군인 신분, 휴가 중 민간인과의 폭력 사건. 아무리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절차는 복잡하고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군 생활에 오점이 생길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주변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불안하게 퍼져나갔다. 세나는 어머니를 등 뒤로 숨긴 채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남포동의 오후는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남포동 오후 거리를 갈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가 포장마차 거리에 멈춰 서자 구경꾼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경찰관 4명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파를 헤치고 들어왔다. 전부 꼼짝 마세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젊은 순경 하나가 소리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상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신음하며 손을 들었다. 경찰 아저씨, 여기요. 여기. 저 미친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요. 최상호는 장철식을 부축해 일으키는 척하며 일부러 다리를 절고 얼굴의 상처를 과장되게 문질렀다. 장철식은 코피를 흘리며 엄살을 부렸다. 순식간에 그들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다 응징당한 가해자에서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한 피해자로 둔갑했다. 경찰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윤세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를 등 뒤에 세운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멀쩡한 그녀와 바닥에 나뒹굴고 상처를 입은 두 남자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세넥에 불리한 그림이었다. 선생님, 저분들 말씀이 사실입니까? 폭행 혐의로 조사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위가 세넥에 다가와 말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세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였습니다. 저 2사람이 먼저 제 어머니를 위협하고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당방위요. 저 2사람은 그냥 술 좀 마시고 이야기를 하려던 것뿐인데 다짜고짜 당신이 무술을 쓰며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경희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최상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들었다. 맞아요. 저 여자 완전 무술 유단자인가 봐요. 우리가 그냥 자릿세 문제로 좋게 이야기 좀 하려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아, 내 팔팔 부러진 것 같아. 병원부터 가야겠어. 주변 상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다. 동진파. 부산 토박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다.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다. 지금 나서서 증언했다가 나중에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상황이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세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명예였다.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부대와 군 전체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었다. 십수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세나는 뒤에 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복희 여사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경희가 새내게 수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일단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잠깐만요, 경찰관 양반. 그때 얼어붙었던 침묵을 깨고 한 명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복희네 포장마차 바로 옆에서 튀김 장사를 하는 미자 이모였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다. 저 사람들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저 양아치들이 먼저 와서 복희 언니한테 행패 부리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의자까지 걷어찼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망설이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저 아가씨는 어머니 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 조폭들 전부터 시장 돌면서 돈 뜯어가는 놈들이라고요.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당황한 것은 최상호와 장철식 그리고 경찰들이었다. 경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십 명의 상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세나의 편을 들고 있었다. 하, 노파들이 단체로 미쳤나.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이래. 최상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한 번 터져나온 용기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혹시 이 주변에 CCTV 있습니까? 세나가 침착하게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젊은 순경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건물을 가리켰다. 아, 저기 상가 건물 모퉁이에 방범용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를 정확하게 비추고 있을 법한 위치였다. 최상호와 장철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미처 CCTV의 존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경희는 즉시 무전으로 CCTV 영상 확보를 지시했다. 그리고 최상호와 장철식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들 무고 및 공갈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겠군. 일단 당신들부터 경찰서로 가지. 상황은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세나는 체포될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따님도 참고인 자격으로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군인 신분증이었다. 신분증을 받아든 경위에 눈이 커졌다. 육군 중령 윤세나, 소속 707 특수임무단. 경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세나의 얼굴을 여러 번 번갈아 보았다. 가녀려 보이는 이 여성이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의 현역 장교라니. 그것도 중령. 어지간한 경찰서의 서장보다도 높은 계급이었다. 그제야 그는 그녀의 비범한 움직임과 침착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당열, 중령 윤세나입니다. 세나의 짧은 자기소개에 경희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고추 세웠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폭행 시비가 아니었다. 특수부대 장교가 연루된 그리고 조직폭력배의 상습적인 자릿세, 갈취가 얽힌 복잡한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세나는 어머니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준 뒤 경찰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남포동의 상인들이 걱정과 응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이 반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부산경찰서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다. 윤세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베테랑 형사로 보이는 오민준 팀장이 그녀가 작성한 진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40대 초반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짧고 단정한 검은 머리에 피곤하지만 온화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언제나 무채색의 톤으로 옷을 입는 그의 모습에서 직업적인 무게감과 함께 묻어나는 인간적인 깊이가 느껴졌다. 윤중령님 진술서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현장 CCTV 영상도 확보해서 확인했고요. 중령님의 말씀대로 정당 방위 요건은 충분히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 최상호 장철식 두 놈은 상습 공갈 협박 폭행 영업 방해에 무고죄까지 추가해서 구속영장 신청 들어갈 겁니다. 오 팀장의 말에 세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부대로 복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군인은 민간인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꺼린다. 설령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지휘 계통에 보고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등 번거롭고 불명예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었다. 오 팀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부분은 걱정 마십시오. 이 사건은 명백히 저 조폭 놈들이 원인 제공을 했고 오히려 중령님 덕분에 남포동 상인들의 수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서장님께서도 중령님의 신원을 확인하시고는 군에 괜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정식으로 협조 공문 보내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해질 역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밖에서는 어머니 한복희 여사와 미자 이모를 비롯한 몇몇 상인들이 밤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나야 괜찮나? 어머니가 달려와 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머니 다 괜찮아요. 이제 집에 가요. 세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세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숨을 쉬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괜히 장사를 해서 우리 딸 고생시키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자갈치 시장 근처의 낡은 아파트. 그녀가 어릴 적부터 살아온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세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왜 군인이 되었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세나는 잠시 회상에 잠겼다. 기억은 십수년 전 아직 교복을 입고 있던 여고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는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의 포장마차로 가던 길, 골목 어귀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한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학생의 돈을 빼앗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었다. 세나는 두려웠다. 그냥 지나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지금처럼 단련된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힘없는 여학생일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나쳤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괴롭힘 당하던 학생의 겁에 질린 눈빛을 떠올리며 세나는 수치심과 무력감에 몸서리쳤다. 약한 것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이후 윤세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무력하게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한 사람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녀는 체육관에 등록해 무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특전사의 길을, 그것도 남성 군인들도 버티기 힘든 707 특수 임무단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한계에 도전했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보호해야 할 존재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의 가장 근원에는 평생을 굳은 일마다 안고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다. 오늘 오후 그녀는 어머니를 지켰다. 과거에 무력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삶의 터전이 그런 무법지대였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도록 무심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뒤섞였다. 단순히 저 불량배 2명을 처리하는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저들의 뒤에 있는 조직, 그리고 이 거리의 상인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나의 눈빛이 다시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휴가는 이제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다음 날 아침 세나는 오민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 팀장님, 윤세나입니다. 어제 사건 관련해서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넘어 오 팀장의 목소리는 의외라는 듯했다. 네, 중령님. 벌써요. 어제 늦게까지 조사받으셔서 피곤하실 텐데. 황태식과 김철수가 속한 동진파라는 조직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나의 물음에 오 팀장은 한숨을 쉬며 솔직하게 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조직들은 꼬리 자르기에 능해서 저 녀석들 선에서 처벌이 끝나고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증거,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상부 조직까지 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동진파는 회장이라고 불리는 거물급 인물이 뒤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희 같은 일선 형사들 선에서 건드리기에는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중령님께서 어떻게... 팀장님, 저는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작전 계획 수립의 전문가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수사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서 제가 보고 듣고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를 수년간 괴롭혀 온 독버섯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싶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민준 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중령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윤세나의 짧은 휴가는 이제 부산의 밤거리를 정화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세나의 조용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어울렸다. 뜨거운 어묵꼬치를 꿰고 떡볶이 판을 저으며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상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나 씨 중령님이라 해서 억수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 복희 언니 딸이네. 미자 이모가 웃으며 세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실은 말이야. 저놈들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점점 대담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월급처럼 받아갔다니까. 그녀의 말이 신호탄이 된 듯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 최상호 그놈은 행동대장 같은 거고 진짜 무서운 놈은 따로 있어. 한 과일 노점상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점잖게 차려입은 놈이 와서 돈을 걷어가. 우리는 그놈을 최 부장이라고 불러. 그놈은 욕 한마디 주먹질 한 번 안 해. 근데 그 눈빛이 사람 피를 말린다니까. 초의 부장, 새로운 이름의 등장이었다. 세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최상호와 장철식은 전형적인 삼류 양아치였지만 이 최 부장이라는 인물은 뭔가 달랐다. 조직의 중간 관리급 이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세나는 상인들의 증언을 조각난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최 부장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나타난다. 각 구역의 상인들에게서 상납금을 직접 수금하며 장부가 아닌 태블릿 PC 같은 것을 사용한다. 폭력을 쓰진 않지만 그의 방문 이후 말을 듣지 않는 상점은 어김없이 우연한 사고를 당했다.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거나 갑자기 식자재 납품이 끊기는 시기였다. 그녀는 밤마다 수첩에 그날 얻은 정보들을 기록했다. 상인들의 관계도 동진파의 수금 경로, 핵심 인물들의 특징. 마치 적진의 지도를 그리듯 남포동 밤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착취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보는 오 팀장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고 경찰은 세나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곽에서부터 조용히 수사망을 좁혀 들어갔다. 며칠이 지난 평온한 저녁이었다. 세나가 어머니와 함께 마감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조용히 멈춰 섰다. 채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단정하게 넘겼다. 조폭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 같은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한복회 여사님 되십니까?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신데? 복회 여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남자는 세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최상호의 직속 상관인 최상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어린애들이 와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초의 부장. 그가 바로 상인들이 말하던 그 남자였다. 그는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복희 여사에게 내밀었다. 이건 부서진 집기 값과 어머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작은 보상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세나가 앞으로 나서며 그의 손을 막았다. 됐습니다. 보상은 경찰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최상현은 세나의 행동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역시 따님이시군요. 윤세나 씨 맞으시죠?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휴가차 고향에 오셔서 좋은 일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철없는 아이들 버릇을 고칠 기회가 생겼고요. 그의 말투는 더없이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다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말입니다. 너무 정의감만 앞서다 보면 다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저희는 그저 이 남포동 상인분들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도 수십 년간 이 자리에서 장사하셨는데 앞으로도 편안하게 장사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과를 빙자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더 이상 일을 키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머니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 딸한테 무슨 소리야? 당장 안 가. 복희의 여사가 소리쳤지만 최상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나만을 빤히 쳐다보았다. 세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좋은 관계요. 일방적인 착취를 좋은 관계라고 부르진 않죠. 당신들이 말하는 편안함을 위해 내는 돈이 우리 상인들 피와 땀이라는 건 압니까? 세나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돌아가서 당신들 윗선에 전하십시오. 복희네 딸이 이 남포동의 기생충 같은 놈들 전부 다 박멸하기 전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 순간 최상현의 부드럽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살기를 세나는 놓치지 않았다. 좋은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 최상현은 짧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채에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밤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주변에서 곁눈질로 상황을 지켜보던 상인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가득했다. 최상호 같은 양아치들의 행패와는 차원이 다른 조직적인 위협의 실체가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세나는 이제 자신이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세나는 오민준 팀장과 남포동이 내려다 보이는 용두산 공원 한적한 벤치에서 다시 만났다. 경찰서나 카페처럼 눈에 띄는 장소를 피한 것은 오 팀장의 제안이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가 아닌 비공식적인 공조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었다. 윤중령님께서 군에서 익힌 기술을 민간 수사에 접목한다는 발상. 처음에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오 팀장이 자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저희는 저 동진파라는 놈들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나는 부산항을 멀리 내다보며 말했다. 전쟁과 범죄는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약점을 분석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타격해야 하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 정보의 취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간 정보라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다들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면 동진파 놈들 귀에 바로 들어갈 거고, 그럼 그나마 있던 협조의 문도 닫혀버릴 겁니다. 오 팀장의 말에는 일선 형사의 고충이 묻어났다. 그래서 경찰이 아닌 제가 필요한 겁니다. 세나의 눈이 빛났다. 저는 복희네 딸입니다. 군인 윤세나가 아니라 그저 휴가차 내려온 딸로서 상인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경찰의 탐문처럼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어묵 국물을 마시고 장사 힘든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충을 듣는 거죠.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뜯어갔는지, 그들의 행동, 패턴 조직 내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마치 군사작전을 브리핑하듯 차분하게 설명했다. 테러 조직의 네트워크를 분석하듯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과 영향력 행사 방식을 파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오 팀장은 그녀의 말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부터 세나의 조용한 임무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상인들과 어울렸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상인들도 묵묵히 뜨거운 어묵꼬치를 꿰고 떡볶이 판을 저으며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나씨, 중령님이라 해서 억수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우리 복희 언니 딸이네. 미자 이모가 웃으며 세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실은 말이야, 저놈들 한두 번 온 게 아니야. 몇 년 전부터 그랬어. 처음에는 몇만 원 수준이었는데 점점 대담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월급처럼 받아갔다니까. 그녀의 말이 신호탄이 된 듯 상인들도 하나 둘씩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맞아, 최상호 그놈은 행동대장 같은 거고 진짜 무서운 놈은 따로 있어. 한 과일 노점상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점잖게 차려입은 놈이 와서 돈을 걷어가. 우리는 그놈을 최 부장이라고 불러. 그놈은 욕 한마디 주먹질 한 번 안 해. 근데 그 눈빛이 사람 피를 말린다니까. 초의 부장. 새로운 이름의 등장이었다. 세나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최상호와 장철식은 전형적인 삼류 양아치였지만 이 최 부장이라는 인물은 뭔가 달랐다. 조직의 중간 관리급 이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세나는 상인들의 증언을 조각난 퍼즐처럼 맞추어 나갔다. 최 부장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나타난다. 각 구역의 상인들에게서 상납금을 직접 수금하며 장부가 아닌 태블릿 PC 같은 것을 사용한다. 폭력을 쓰진 않지만 그의 방문 이후 말을 듣지 않는 상점은 어김없이 우연한 사고를 당했다.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거나 갑자기 식자재 납품이 끊기는 시기였다. 그녀는 밤마다 수첩에 그날 얻은 정보들을 기록했다. 상인들의 관계도, 동진파의 수금 경로, 핵심 인물들의 특징, 마치 적진의 지도를 그리듯 남포동 밤거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착취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보는 오 팀장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고 경찰은 세나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곽에서부터 조용히 수사망을 좁혀 들어갔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세나의 휴가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남포동의 평범한 딸이 아닌 정보 수집 전문가이자 전략가로 변모했다. 상인들이 건네는 사소한 정보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직원들의 행동 패턴, 수급 날짜와 방식, 그리고 그들 사이의 위계 질서를 분석했다. 마치 적의 병력 배치도를 읽어내듯 동진파에 보이지 않는 세력망이 그녀의 머릿속에 정교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오민준 팀장은 세나의 통찰력에 경탄했다. 중령님 말씀하신 대로 최 부장이라는 인물을 추적해봤습니다. 그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명의로 된 사업체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이고 자금 흐름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 없이는 그를 엮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하면 눈치를 채고 잠적해버릴 겁니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먹을 쓰는 깡패가 아닙니다. 돈으로 시스템을 움직이는 놈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바로 방심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시스템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허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미행을 감지했다. 어머니의 장을 보러 자갈치 시장에 갈 때면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된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서면의 서점에서 군사 전문 서적을 뒤적일 때면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어색하게 잡지를 보는 척하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어설픈 미행이었다. 아마추어들. 세나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포복하고 몇 날 며칠을 은신처에서 잠복하는 것이 일상인 그녀에게 저런 미행은 어린아이의 장난 같았다. 세나는 그들의 감시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일부러 오 팀장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네, 팀장님. 오늘 저녁 7시에 광안리 해변의 5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확보한 증인 명단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녀를 감시하던 동진파 조직원들의 귀에 그 내용이 들어갔다. 그날 저녁 세나가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서너 명의 조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녀를 뒤따랐다. 하지만 세나는 복잡한 골목길과 지하철 환승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린 뒤 전혀 다른 장소인 송도 해수욕장에서 유유히 오 팀장을 만났다. 광안리로 달려간 조직원들은 몇 시간을 허탕치고 나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식의 역정보 흘리기는 몇 차례에 더 이어졌고 동진파의 감시망에 혼란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심리 전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한방, 즉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물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물증은 오직 상인들의 손에 있었다. 세나의 끈질긴 설득과 그녀가 보여준 흔들림 없는 모습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미자 이모였다. 그녀는 자신의 튀김 가게에서 밤늦게 몇몇 뜻을 같이 하는 상인들을 불러 모았다. 복희 여사와 세나도 그 자리에 함께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데 저놈들한테 돈 갖다 바치려고 평생 허리 휘어가면서 일한 거 아니잖아. 미자 이모가 분통을 터뜨렸다. 세나 씨가 저렇게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숨어만 있으면 뭐가 돼? 이건 아니지. 그녀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커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동진팩에 뜯겨온 돈의 액수와 날짜 수금해간 조직원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나는 대로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협박을 받을 때 몰래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돈을 건네는 장면이 멀리서 찍힌 상가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밀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언제 누가 얼마를 빼앗아 갔는지 빼곡하게 적힌 그 장부는 상인들의 피눈물이 담긴 기록이었다. 세나는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했다. 작고 미약해 보였던 상인들의 연대는 그렇게 거대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동진파도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할 리 없었다. 최상현 부장은 세나를 직접 건드리는 것이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더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다. 공동체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미자 이모의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배달 업체에 문제가 생겼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아들이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달려온 화물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사과는커녕 눈 똑바로 뜨고 다녀라. 다음에는 병원 정도로 안 끝난다. 라는 섬뜩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명백한 보복이자 경고였다. 소식을 들은 상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들 때문에 M1 자식까지 피해를 보자 미자 이모는 망견자실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가 저 놈들을 어떻게 이겨? 라며 자책하는 그녀 앞에서 상인들의 결의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병원에서 막 돌아온 미자 이모의 아들이 가게로 들어섰다. 팔에 깁스를 한 그는 어머니와 상인들을 보며 오히려 화를 냈다. 어머니, 지금 포기하시게요. 저 놈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무서워서 물러나면 평생 저 놈들 노예로 살아야 해요. 저 다친 거 괜찮아요. 이까짓 거 저 놈들 싹 다 감방에 쳐 넣을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부딪힐 수 있어요. 아들의 당찬 외침에 미자 이모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일어섰다. 그 모습은 다른 상인들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용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날 밤 상인들의 모든 염원과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와 자료들이 세나의 손을 거쳐 오민준 팀장에게 전달되었다. 자료를 건네받은 오 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작 저희가 해결했어야 할 일인데 세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팀장님. 이 증거들이라면 균열을 낼 수 있습니다. 오 팀장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답했다. 균열이 아닙니다, 중령님. 이 정도면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당장 최 부장 그놈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부터 신청하겠습니다. 이제 방역할 시간입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부산의 밤을 마침내 역습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고 있었다. 그 작은 균열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붕괴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부산의 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경찰 기동대 버스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버스에서 내린 수십 명의 형사들과 기동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오민준 팀장이 작전 지도를 펼치고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목표는 15층 오션 무역, 동진파의 자금 세탁 창구이자 최 부장의 아지트다. A팀은 정문, B팀은 비상 계단을 통해 동시에 진입한다. 내부 직원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특히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캐비닛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모두 준비됐나? 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 팀장의 손이 올라갔다. 작전 개시. 형사들이 건물의 심장부를 향해 쏘아진 화살처럼 흩어졌다. 15층 오션 무역 사무실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커피를 마시며 하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부산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리고 꼼짝 마라는 외침과 함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일부 조직원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된 기동대원들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통화를 하다가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오 팀장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다. 최상현 씨 공갈 협박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이건 뭐야? 당신들 미쳤어. 내 변호사 당장 불러. 최상현이 발악했지만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압수수색은 성공적이었다. 사무실에서는 남포동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 유흥가와 오락실 등에서 상납받은 자금을 관리한 이중 장부가 발견되었다. 컴퓨터에서는 상부 조직원들과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각 윤세나는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에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어머니의 일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작은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오 팀장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압수수색 성공과 최상현 체포 소식을 전해들은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존재는 불안에 떨던 상인들에게 그 자체로 안정감이었다. 세나야 정말 괜찮은 거 맞나? 저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하는 복희 여사의 말에 세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저들은 우리를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어머니.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도 바쁠 테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경찰서 조사실의 최상현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만 찾던 그였지만 오 팀장이 상인들이 피눈물로 작성한 비밀 장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이중 장부를 함께 눈앞에 펼쳐놓자 그의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최상현 씨, 선택은 두 가지야. 혼자 이 모든 걸 다 뒤집어쓰고 10년 이상 썩든가 아니면 당신 윗선을 불고 감형을 받든가. 당신 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어떤 게 이득인지는 잘 알 텐데. 오 팀장의 회유와 압박에 최상현은 몇 시간을 고뇌했다. 조직의 의리는 허상이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동진파의 검은 제국을 지탱해온 모든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관계 로비리스트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 비밀 금고의 위치, 그리고 동진파의 진짜 실세,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장석철의 존재까지. 사건은 이제 남포동 시장의 작은 소란을 넘어 부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부산경찰청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언론에도 서서히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어머니의 가게 정리를 돕던 세나는 창고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무심코 상자를 열어본 그녀는 그 안에서 빛바랜 앨범 하나를 찾아냈다. 앨범을 펼치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그 옆에 경찰 제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어릴 적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 윤철민 경사였다. 어머니, 이 사진은? 아, 내 아버지 젊을 때구나. 저 때가 아마 너를 가지기 바로 전이었을 거야. 복희 여사는 사진을 보며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던 거죠?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세나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아빠. 참 바보같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그때도 지금처럼 부산의 조폭 놈들이 설쳐대던 시절이었어. 네 아빠가 맡은 구역시장 상인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더구나. 그걸 뿌리 뽑겠다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다가 결국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세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 도시의 어둠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순직한 것이었다. 자신은 그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새 아버지의 길을 쫓고 있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어머니와 상인들을 위한 것을 넘어 아버지가 끝마치지 못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숙명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오민준 팀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진지했다. 윤중령님, 일이 생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최상현이가 윗선을 전부 불었습니다. 동진파의 진짜 실세, 저들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장석철이라는 놈의 존재까지 확인됐습니다. 세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아버지의 수사 파일에서도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2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에 적혀있던 최종 목표.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문제는 그쪽에서도 이 모든 일의 시작에 군인 딸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는 겁니다. 회장이라는 놈이 길길이 날뛰고 있답니다. 중령님,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폭 소탕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세나는 굳은 표정으로 밤의 도시를 응시했다. 휴가는 끝났다. 아니, 처음부터 휴가 같은 것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도시, 그리고 어머니가 삶을 일구어 온 이 거리에서 그녀는 군인으로서 그리고 딸로서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세나는 오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부산경찰청 자료실에서 아버지 윤철민 경사의 사건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는 아버지의 고뇌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동진파의 전신이었던 신동진파의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조직의 배후에 있는 지역 유지와 정치인들의 커넥션까지 거의 밝혀낸 상태였다. 그의 수사보고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최종 타격 목표 장석철. 단순한 행동대장이 아님.
조직의 두뇌이자 차세대 실세. 그를 잡아야 신동 진파의 허리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작성된 지 불과 일주일 뒤에 아버지는 비 오는 국도에서 음주운전 트럭에 받쳐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교통사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죽음은 너무나 시의적절했다. 세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동료 수사관 명단을 확인했다. 대부분이 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고 단 한 명만이 부산에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파트너였던 박경철 씨였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박경철 씨는 항구 근처에서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며 쇠락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윤철민 경사의 딸이라는 세나의 말에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옛날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장석철 그놈들 짓이죠. 세나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박경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가게 문을 닫고 세나를 안으로 들였다. 윤 형사, 당신 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성역에 칼을 들이댔지. 그때 장석철이는 지금처럼 회장님 소리 듣는 거물이 아니었어. 그냥 제일 독하고 제일 잔인한 핏덩거리였지. 그런데 그놈 머리가 비상했어. 다른 놈들이 주먹으로 돈 뜯을 때 그놈은 돈으로 주먹을 사고 권력을 샀지.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 아버지가 장석철의 돈줄을 거의 다 찾아냈을 때쯤 윗선에서 수사 중단 압력이 내려왔어. 그래도 윤 형사는 포기 안 했지. 혼자서라도 밀어붙이려 했어.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사고가 났지. 증거이 없었어. 그놈들은 흔적을 남기는 아마추어들이 아니야. 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아가씨 더는 파고들지 마. 당신 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 노 형사의 충고는 섬뜩한 경고였다. 세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낚시용품점을 나섰다. 장석철이라는 적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뿌리 깊은 존재였다.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오던 택시 안에서였다. 한적한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세나의 온몸의 감각이 비상신호를 보냈다. 100m 뒤에서 뒤따라오던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중앙선을 넘어 그들이 탄 택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음주나 졸음운전의 비틀거림이 아니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진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려는 포식자의 움직임이었다. 아저씨 피해요. 세나의 외침과 동시에 트럭의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택시 전체를 집어삼켰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하얗게 번져나갔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등골을 타고 서늘한 죽음의 그림자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득황!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괴음과 함께 택시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차 안의 모든 것이 무중력 상태처럼 떠올랐다가 처박혔다. 윤세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충격을 최소화했다. 안전벨트가 터질 듯 몸을 조였고 에어백이 터지며 시야를 가렸다. 화약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몇 초간의 정적. 세나는 고통을 호소하는 온몸의 근육을 무시한 채 상황을 파악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운전석의 기사는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의식은 있었다. 세나는 안전벨트를 풀고 찌그러진 문틈으로 비집고 나왔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한 특수요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덤프트럭은 몇 미터 앞에 멈춰서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잠시 이쪽을 보더니 이내 반대편으로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나는 그 짧은 순간 남자의 인상착의와 트럭 측면에 희미하게 그려진 상호명 동신건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고 오민준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님, 저입니다. 사고를 위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장석철의 전쟁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20여 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앗아간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세나는 오히려 얼음처럼 냉정해졌다.
사냥감이 되었다면 이제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새벽 세나는 잠든 어머니를 깨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보키 여사는 딸의 단호한 모습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짐을 쌌다. 세나는 부대에 연락해 비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군 시절 연을 맺었던 동기의 도움을 받아 기장군 외곽에 한적한 별장을 임시 거처로 마련했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어머니 아주 며칠만 여기에 계세요. 제가 모든 걸 끝내고 모시러 올게요. 조심해야 한다, 세나야.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뒤로 한 채 세나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오민준 팀장이 마련해준 작은 안개 머물며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이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이었다. 트럭 운전사 신원 확보됐습니까? 안개 차려진 임시 상황실에서 세나가 물었다. 오 팀장은 막 도착한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네, 동신건설은 이미 폐업한 유령 회사고 트럭은 대포 차량입니다. 하지만 중령님이 말씀하신 인상착의와 주변 CCTV를 분석해서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전과 사범 박용팔, 도박 빚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자입니다. 돈 때문에 고용된 하수인일 겁니다. 그놈들은 박용팔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입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제거하려 하겠죠. 세나의 예측대로였다. 그녀는 부산시 지도를 펼쳐놓고 박용팔의 예상 도주로와 은신처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박용팔을 바로 체포하지 마십시오. 그를 미끼로 써야 합니다. 더 큰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로요. 세나는 사냥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용팔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는 것처럼 위장해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동시에 그가 동진패 구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동진파가 박용팔을 빼돌리거나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을 덮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박용팔이 숨어들 만한 폐공장 항구의 창고 등 몇 군데를 후보지로 지목하고 각 장소의 지형과 구조를 분석해 경찰의 매복 지점과 예상 교전 수치까지 세세하게 계획했다. 오민준 팀장과 형사들은 현역 특수부대 지휘관의 실시간 작전 브리핑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지켜보았다. 작전은 세나의 예측대로 흘러갔다. 박용팔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동진패에 연락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동진파는 박용팔을 밀항선에 태워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영도구의 한 낡은 냉동 창고에서 접선하기로 했다. 그곳은 세나가 가장 유력한 접선 장소로 지목했던 곳 중 하나였다. 어둠이 내린 냉동 창고 주변으로 수십 명의 형사들이 소리 없이 배치되었다. 세나는 오 팀장과 함께 지휘 차량 안에서 무선 교신을 들으며 상황을 총괄했다. 목표 차량 진입, 검은색 카니발 한 대. 약속된 시간이 되자 동진파의 차량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최상호 같은 양아치들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움직임 예리한 눈빛, 장석철 회장의 직속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최상현 부장이었다. 그들이 박용팔과 접촉하는 순간 오 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진입. 사방에 매복해 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창고를 덮쳤다. 꼼짝 마 경찰이다. 혼란 속에서 총격전 대신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동진파 해결사들의 저항은 거셌지만 수적 우위에 있는 경찰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제압될 무렵 최상현 부장은 연기처럼 창고 뒤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길목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윤세나였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작전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장 중요한 퇴로를 맡고 있었던 것이다. 초에 부장님 맞습니까? 회장님께는 혼자 가셔야겠습니다. 세나의 목소리에 최 부장은 흠칫하며 돌아섰다. 그의 눈에 세나의 모습이 들어왔다. 가녀리지만 강철 같은 기세를 뿜어내는 여자. 그는 권총을 뽑아 들려 했지만 그보다 세나의 움직임이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허공을 날아 그의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다. 전문 살상 기술로 단련된 간결하고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최 부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세나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는 사냥꾼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두 명의 프로페셔널. 한 명은 범죄의 그림자 속에서, 다른 한 명은 국가의 이름 아래에서 서로의 길을 걸어온 두 존재가 마침내 격돌한 순간이었다. 이제 왕을 잡기 위한 길목의 마지막 졸이 잡혔다. 최상현 부장의 체포는 무너지는 두 개 마지막 버팀목을 뽑아버린 것과 같았다. 그는 장석철 회장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는 인물이었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직의 2인자라는 자존심과 회장에 대한 마지막 의리가 그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오민준 팀장과 수사팀은 윤세나의 조언에 따라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초회 부장, 당신이 입 다물고 있어도 게임은 끝났어. 최상호, 장철식, 박용팔의 진술, 그리고 당신 사무실에서 나온 이중 장부까지, 이걸로 장석철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근데 당신이 끝까지 입 다물면 어떻게 될까? 장석철이는 분명 당신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최 부장이 독단적으로 벌인 짓이다. 이 바닥 생리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결정타는 세나가 제공한 정보였다. 그녀는 최 부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가 장석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석철 회장이 당신 뒤를 봐줄 것 같습니까? 그는 당신이 잡히자마자 당신의 가족 주변에 사람을 붙였습니다. 당신이 입을 여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그게 당신이 모시던 회장님의 방식입니다. 이 말에 최 부장의 눈빛이 처음으로 심하게 흔들렸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는 동진파의 검은 제국을 지탱해온 모든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관계 로비리스트 차명으로 숨겨둔 재산 비밀 금고의 위치, 그리고 장석철 회장의 은신처와 이동 경로까지. 마침내 왕을 잡기 위한 모든 정보가 확보되었다. 며칠 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상황실. 거대한 지도와 스크린 앞에는 오민준 팀장을 비롯한 핵심 수사관들과 윤세나가 서 있었다. 분위기는 결전을 앞둔 지휘본부처럼 비장했다. 초회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장석철은 내일 밤 10시 해운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마카오의 범죄 조직과 대규모의 자금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 자금을 세탁하고 그 일부를 밀수품 대금으로 지불하는 현장입니다. 그놈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 팀장의 브리핑이 끝나자 세나가 앞으로 나섰다. 펜트하우스는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정문으로 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통로에는 감시 카메라와 조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단 하나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설계도를 가리켰다. 바로 건물 외벽 헬리패드와 연결된 비상 통로입니다. 경비가 가장 허술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이용해 옥상으로 침투 비상 통로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지상에서는 A팀이 정문에서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고 B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퇴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작전 계획은 완벽했다. 군사 작전의 정석과도 같았다. 수사팀 모두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왕을 잡기 위한 마지막 작전, 체크메이트가 그렇게 입안되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세나는 기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딸의 얼굴이 그새 반쪽이 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했다. 이제 다 끝나간다 세나야. 맞지? 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식사를 했다. 설거지를 마치고 복희 여사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낡고 닳았지만 여전히 은빛으로 빛나는 경찰 흉장이 들어있었다. 세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네 아버지가 늘 품속에 지니고 다니던 기다. 어머니는 딸의 손에 흉장을 쥐어주었다. 이게 너를 지켜줄 기다. 가서 네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 마무리 지어라.
우리 딸,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의 차가운 흉장이 손 안에서 점차 따뜻해져 왔다. 그 온기는 단순한 금속의 온도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정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 담긴 온도였다. 그 순간 세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과 망설임이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의지가, 어머니의 사랑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부산의 하늘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작전 개시 시각 수십 대의 경찰 차량이 어둠을 가르며 해운대로 향했다. 세나는 방탄조끼를 입고 오 팀장과 함께 지휘 차량에 탑승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공격조는 아니었지만 이 작전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차량의 모니터에는 헬기에서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빗줄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 하지만 그 화려함의 정점에는 도시를 병들게 하는 거대한 암덩어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특공대 옥상 진입 준비 완료. A, B팀 각 위치 준비 완료. 무정이를 타고 긴박한 보고가 이어졌다. 세나는 아버지의 흉장을 굳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 속 목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전 개시. 오 팀장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도시의 심장을 향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왕을 향한 마지막 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으며 경찰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맹렬한 비바람을 뚫고 해운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 상공에 도달했다.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바람이 빗줄기를 채찍처럼 후려쳤다. 로프 하나에 목숨을 건 흑복의 대원들이 소리 없이 펜트하우스 옥상 헬리패드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 기계와 같았다. 동시에 건물 1층 로비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큰 소동이 벌어졌다. 위장한 형사들이 조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며 아수라장을 만든 것이다. 장석철의 경호팀과 조직원들의 시선이 온통 1층으로 쏠린 그 순간 옥상에 침투한 특공대는 윤세나가 지목했던 비상 통로의 잠금 장치를 녹여내고 있었다. 돌파 3초 전,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가장 견고한 벽이 무너져 내렸다. 섬광탄과 최루탄이 연이어 터지며 호화롭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했다. 테이블 위에는 수백억 원대의 돈다발과 마약 밀수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비명과 고함이 뒤섞이고 마카오에서 온 범죄 조직원들과 동진파 간부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움직이면 쏜다.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경찰 특공대는 훈련받은 대로 일사불란하게 내부를 장악해 나갔다. 저항하던 몇몇 조직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제국의 왕인 장석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민준 팀장은 지휘 차량에서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실 확인 퇴로, 차단조 정신 바짝 차려. 바로 그때 세나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서재 쪽입니다. 설계도상 서재 책장 뒤에 외부 엘리베이터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장석철은 세나의 예측대로였다. 그는 소란이 시작되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는 패닉에 빠진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만의 탈출로를 향하는 중이었다. 책장을 밀자 나타난 비밀 엘리베이터에 막 올라타려던 순간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발을 멈췄다. 거기까지입니다, 장석철 씨. 그곳에는 경찰 특공대가 아닌 윤세나와 오민준 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왕의 마지막 퇴로를 직접 막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장석철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한 기묘한 납득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세나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오래전 끈질기게 자신을 물고 늘어지던 한 형사의 모습을 보았다. 역시 내년이었군. 윤철민이 그놈 눈매가 똑 닮았어. 죽어서도 성가시게 하는군. 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의 이름에 세나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경찰 흉장을 꺼내 보였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리고 당신이 짓밟아온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하.
장석철이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우스운지, 내가 돈으로 그 법을 어떻게 주무르는지. 네, 아비는 몰랐지만 너는 알게 될 거다. 그는 말을 마치는 동시에 품 안에서 작은 권총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반가소에 닿기도 전에 세나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총구의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날렸다. 그의 손목을 쳐내 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어지는 동작으로 그의 팔을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사사로운 복수심이 아닌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극도의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악!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장석철의 위로 오민준 팀장이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수십 년간 부산의 밤을 지배해온 범죄 제국의 왕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법의 이름 아래 무릎 꿇었다. 다음 날 부산은 발칵 뒤집혔다. 동진파 일망타진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장석철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들을 모조리 찾아냈고 그가 숨겨둔 정치인, 검찰, 고위 관계자들의 로비 리스트도 확보했다. 사건은 단순한 조직폭력배 소탕을 넘어 부산의 권력 지도를 뒤흔드는 초대형 부패 스캔들로 번졌다.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을 내어놓고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그 중심에는 다시 문을 연 복희네 포장마차와 묵묵히 어묵 국물을 젓고 있는 윤세나 그리고 환하게 웃는 한복희 여사가 있었다. 우리 세나, 우리 중령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저놈들한테 돈이나 바치면서 살았을 거야. 맞아, 세나 씨가 우리 다 살린 거야. 진정한 영웅이라고. 상인들의 칭송과 감사가 이어질수록 세나의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다. 그녀는 미자 이모가 내어준 따뜻한 식혜를 마시며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녀가 휘두른 주먹이 가져온 정의 그녀가 쌓아 올린 지략이 무너뜨린 제국.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그녀의 아버지 윤철민 경사의 마지막 발자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뒤 죗값을 치르고 나온 최상호와 장철식이 쭈뼛거리며 복희네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다. 잔뜩 겁먹고 주눅이 든 그들은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복희 여사와 세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죄했고 그날부터 한동안 말없이 포장마차 주변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변화를 보며 상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 역시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였던 이 도시의 슬픈 그림자였음을 모두가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어느 날 오후 오민준 팀장이 세나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윤중령님, 이틀 전 최상현 부장의 여동생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오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걸 털어놓겠다면서 이 자료들을 건네주더군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오래된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수첩은 최 부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동진파 내부의 비밀 연락망과 조직에 숨겨진 자금 창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녹음 테이프 겉면에는 최 회장님과의 마지막 통화라고 송을씨로 쓰여 있었다. 이게 뭐죠? 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초의 부장이 모든 걸 끝내기 전 장석철 회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놈의 유언장 같은 겁니다. 자신이 배신할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최후의 보복을 준비한 것 같더군요. 회장님을 향한 마지막 증거이자 자신을 망가뜨린 조직에 대한 멸시를 담은 죽음의 기록입니다. 세나는 차가운 손으로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오 팀장이 조용히 포장마차 한쪽에 놓인 라디오의 테이프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낡은 기계에서 쉬익 하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상현이 내 놈이 감히 내년이 707 특임대 중령인 것도 몰랐다고. 정신 나간 놈. 내가 분명히 지시했잖아.
20년 전 그때처럼 조용하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장석철의 흥분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세나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20년 전 그때처럼. 그 말은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그녀의 의심이 장석철의 입을 통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최 부장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아무리 그래도 윤철민 경사님은 제 친형 같은 분이셨는데 시끄러워, 너 같은 놈들 때문에. 그때 그놈을 처리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댔는지 알아.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놈 딸내미 때문에 내가 곤란해졌잖아. 내 놈이 그 빌어먹을 707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놈 딸내미가 내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세나의 눈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녀가 믿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세나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윤철민 경사님께. 형님, 저는 이제 형님의 뒤를 따릅니다. 다만 형님께 못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디 이 녹음 테이프를 윤 경사님의 딸에게 전해주십시오. 이 수첩과 테이프는 최 부장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는 장석철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질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원하던 증거를 남겨놓은 것이다. 세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일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증거를 남겼다. 증오와 연민 분노와 감사.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며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윤세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낡은 수첩과 녹음 테이프를 내려다보았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덮쳤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20년 전부터 이 도시의 그림자 권력을 쥐고 있던 장석철이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녀가 복수를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였던 최 부장이 그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남긴 인물이기도 했다. 증오와 복잡한 연민이 뒤섞이며 세나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최 부장이 남긴 메시지, 형님, 저는 이제 형님의 뒤를 따릅니다. 라는 문구를 다시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죄책감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기로 결심하고 윤철민 경사가 끝내지 못한 싸움을 따린 세나가 대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것은 최 부장 나름의 속죄이자 장석철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다. 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완벽한 악을 처벌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악의 그림자 속에는 복잡하고 모호한 인간의 군상이 존재했다.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과연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덮고 오직 장석철만을 표적으로 삼아야 할까? 아니면 최 부장의 죄까지도 파헤쳐야 할까? 그녀는 밤새워 고민했다. 다음 날 새벽 세나는 오민준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님, 최상현 부장의 녹음 테이프와 수첩을 분석해야겠습니다. 저는 3일 내로 이 모든 퍼즐을 맞추고 장석철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3일간 최 부장의 조사 기록과 그가 언급한 모든 인물들의 자료를 제게 넘겨주십시오. 오 팀장은 세나의 목소리에서 예전과 다른 결연함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이 있어도 협조하겠습니다. 세나는 경찰서의 작은 사무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그녀는 최 부장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다. 그가 왜 장석철의 오른팔이 되었는지, 그의 과거 행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가 윤철민 경사를 어떻게 형님이라 불렀는지. 그녀는 최 부장과 아버지의 관계가 단순한 공모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한때 서로 존경하던 사이였고
아마도 최 부장은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경찰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세나는 아버지의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의외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박경철 형사,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파트너이자 20년 전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그러나 박경철은 그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을 그만두고 홀연히 사라졌다. 세나는 직감적으로 박경철과 최 부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녀는 오 팀장에게 박경철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그날 밤 오 팀장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중령님, 박경철 씨가 최근까지 동진파와 거래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석철에게서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 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박경철이 과거 동진파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척하며 조직의 돈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세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박경철은 아버지를 팔아넘긴 배신자였던가? 아니면 그저 돈에 눈이 멀었던 약자였을까? 아니, 그가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침묵했을까? 왜 그녀를 만났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세나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녀는 이제 장석철이라는 거대한 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얽힌 배신과 모호한 인간적인 관계들까지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랜 고민 끝에 윤세나는 오민준 팀장에게 연락했다. 팀장님, 최 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장석철의 비밀 금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새벽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경철 형사님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박경철의 낚시용품점을 다시 찾았다. 해질녘 노을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세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경철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아가씨, 여기는 무슨 일로? 설마 내가 동진파랑 연루됐다는 걸 눈치챘나? 박경철은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세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낡은 수첩과 녹음 테이프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동진파의 돈줄과 로비리스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진범의 목소리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박경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다 망쳤어. 윤 형사를 그리고 네 아버지를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0년 전 윤철민 경사는 동진파의 배후를 거의 다 밝혀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진파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고 박경철은 도박 빚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으며 흔들렸다. 결국 그는 장석철의 회유에 넘어가 윤철민 경사의 수사 정보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매달 검은 돈을 받아왔다. 네 아버지는 내가 배신한 걸 알았을 거야. 하지만 날 포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자네 마지막 기회일세. 함께 이 사건을 끝내자라고 말했지. 내가 장석철에게 마지막으로 만날 장소를 알려준 것도 아버지를 팔아넘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고 속죄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날 장석철은 윤 형사 혼자서 왔을 때를 노려 차로 들이받아 버렸지. 나는 내 눈앞에서 형님 같은 사람을 잃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이후로 나는 죄책감 때문에 경찰복을 벗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네. 매일 밤마다 네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이 꿈에 나타나 나는 지옥에서 살고 있었어. 세나는 그의 고백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가 아닌 복잡한 슬픔이 밀려왔다. 박경철은 악당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나약한 인간이었고 그 나약함 때문에 가장 소중한 동료를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불완전한 피해자였다. 세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더는 숨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하는 한 아버지는 영원히 사고로 돌아가신 분으로 남을 겁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 또한 당신의 고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박경철의 손에 수첩과 녹음 테이프를 쥐어주고 돌아섰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세나의 등 뒤로 박경철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그의 심장을 짓눌렀던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세나는 그가 결국 용기를 낼 것이라 믿었다. 다음 날 새벽 해운대의 펜트하우스를 덮치기 위한 작전 체크메이트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오 팀장과 세나는 박경철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힐 마지막 퍼즐 조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경철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의 진술은 장석철의 범죄와 아버지의 죽음을 연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중령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박경철 씨의 진술과 최상현 부장의 증거물로 장석철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곧 작전 개시 명령을 내릴 겁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세나는 오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낡은 경찰 흉장이 쥐어 있었다. 그 온기는 이제 아버지의 의지와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신했던 약한 인간의 죄책감까지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왕을 잡기 위한 마지막 걸음이 시작되었다. 치료를 마친 윤세나는 병원 침대에 잠시 누워 있었다. 이마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다. 그녀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동진파 소탕 작전과 관련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부산 경찰 역대 최대 규모 조직 소탕, 회장 장석철, 검거, 비밀 장부와 로비리스트, 확보 정관계 커넥션 드러나, 국민적 영웅 707 특임대 여중령 활약. 그때 오민준 팀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 너무 놀라서. 저는 괜찮습니다. 팀장님, 그보다 일이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넵쿠 덕분에요. 최상현 부장도 박경철 형사님도 모두 협조 진술을 마쳤습니다. 특히 박경철 형사님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령님께서 아니었으면 20년 전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언론에도 공식적으로 윤 경사님 순직이 인정되고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오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오 팀장은 최상현 부장의 여동생이 건네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이 수첩에는 최 부장이 직접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최 부장이 그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세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녹음 테이프를 통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직접 글로 마주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오 팀장은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다. 최 부장이 어떻게 해서 범죄 조직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아버지 윤철민 경사와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사연들. 최 부장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된 채 자랐다. 가난과 학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그는 결국 윤철민 경사를 만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다. 윤 경사는 그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며 경찰의 꿈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최 부장은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어둠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장석철을 만난 것이다. 장석철은 최 부장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자신의 오른팔로 만들었다. 수첩에는 최 부장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 형님, 당신께 죄를 짓고 나서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에게는 부디 진실을 전해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윤철민 경사와 그의 딸 세넥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오 팀장은 읽기를 마친 뒤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과 슬픔이 가득했다. 중령님, 최 부장이 장석철의 오른팔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윤 경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나는 차가운 눈으로 오 팀장을 쳐다보았다. 팀장님, 최 부장의 죄를 묻지 않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형을 살고 있습니다. 장석철의 오른팔로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죄는 그가 우리에게 넘겨준 증거들로 인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겁니다. 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복잡하고 모호한 인간관계의 늪에 빠져버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나누려 했지만 세상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최 부장은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었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해야 할지 아니면 연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세나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병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며칠 뒤 윤세나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시끌벅적한 상인들의 웃음소리 고소한 떡볶이 냄새, 그리고 익숙한 삶의 활기. 하지만 세나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정의가 실은 복잡하고 모호한 인간적인 관계들로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순수한 정의를 쫓았지만 결국 그 그림자 속에서 희생되었듯이 그녀 또한 그 그림자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복희 여사는 딸의 복잡한 심경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세나의 손을 잡았다. 세나야, 이제 다 끝났다. 네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을 네가 해냈어. 그걸로 됐다. 어머니,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정의 선과 악,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복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 일은 원래 그런 거란다. 사람 마음이 어디 칼로 두부 자르듯 싹둑 잘리겠니? 악당이라고 해서 온전히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히 좋기만 한 것도 아니야.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들이 뒤얽혀서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나누려 하셨던 것 같아요. 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빠는 강하지만 여린 사람이었지.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려 했고 그 때문에 외로웠을 거야. 네 아빠는 세상의 모든 그림자를 홀로 지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더 괴로웠을지도 몰라. 복희 여사의 눈에 슬픔이 어렸다. 하지만 너는 다르지.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네 곁에는 너를 믿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고 네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무엇보다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었잖아. 네 아버지는 너에게 총이나 칼을 남겨준 게 아니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라는 유산을 남겨준 거란다. 그게 바로 네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야. 세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의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준 상인들의 힘이 모두 그녀 안에 있었다. 그날 저녁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조촐한 해산 파티가 열렸다. 오민준 팀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은 모두 모여 서로의 노고를 치하했다. 자, 건배 중령님 덕분에 저희가 해냈습니다. 오 팀장이 술잔을 들고 외쳤다.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팀장님,
제가 한 것은 그저 작은 도움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최상현 같은 놈들에게 휘둘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중령님과 저희 팀의 합작품입니다. 중령님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 팀장은 진심을 담아 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세나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증명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가 끝나고 세나는 오 팀장과 함께 밤늦도록 부산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들은 사건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희는 이제 동진파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겁니다. 장석철의 진술과 최 부장의 증거물로 우리는 그들의 정관계 로비 리스트와 자금 흐름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과 재벌가 인사들을 모조리 엮을 겁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겁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이제 저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나의 목소리에 미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부산에 있는 동안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딸이자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녀에게 군대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이른 아침 윤세나는 부산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서울행 KTX 열차는 곧 출발할 예정이었다. 플랫폼에는 어머니 한복희 여사와 오민준 팀장이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중령님, 덕분에 부산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중령님은 단순히 범죄자를 잡는 것을 도운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 팀장이 거수경례를 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중령님 아버님의 재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곧 순직이 인정되고 국립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 복희 여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음성이 잘 지내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고 네 어머니 금방 또 오겠습니다. 삑 하는 기적소리와 함께 서울행 KTX 열차가 서서히 플랫폼을 빠져나갔다. 세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어머니와 부산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난밤 내린 비가 도시의 먼지를 모두 씻어낸 듯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는 주머니 속 아버지의 낡은 경찰 흉장을 만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의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사람들의 희망이 담긴 훈장이었다. 기차는 이내 속도를 높여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부산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윤세나 중령은 평범한 딸로 돌아왔던 고향에서 한 명의 군인으로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조국을 지키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선명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녀의 존재 이유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어둠이 도사리는 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계속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